내외기빈 여러분,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안신기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평등한 백신 접근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입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안신기입니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연세대학교 재중원 보건개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전체 회의에는 5분의 패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패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크 버티지 주한 영국 경제참사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외교관이 되시고 다시 한국으로 참사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비드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리아의 기업 전략 및 기업 업무 담당이십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으며 코백스를 통해 75개국에 백신을 공급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염준섭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의 감염내과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내과 교수를 맡고 계신 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롬 킴 박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롬 킴 박사님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백신 전문가로서 상당히 저명한 연구자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스웨덴의 새로운 국제사무소를 개소해서 현재는 스웨덴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터 제이 호티스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일러 의과대학교 소아과 및 분자바이러스 미생물학과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영상을 통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2021 GIF가 개최되었을 때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최였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22년이 되면 GIF를 현장 개최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면 분명히 팬데믹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세계 인구의 62%가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억 도즈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2천만 명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 생산, 유통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숫자 달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WHO와 가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코백스가 바로 이와 같은 다자간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백신 공급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 백신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국가의 국민의 11%만 1차 이상의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SDG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파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폭발적 증가세에 우리가 있고 백신으로 인해서 중증화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 자체가 아닌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기관들 또 개별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션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우리가 각각 얻었던 교훈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국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각 패널분들께 7분 내지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김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지 시간이 5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신데요. 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바쁜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전체 백신 가치 사슬망을 담당하고 있어서 연구, 개발, 유통을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등한 접근의 핵심에 계신 기관인데요. 김 박사님, 국제백신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미래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평등한 백신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제백신연구소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한국에 있는 최초의 국제연구소입니다.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백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백신 가치 사슬망 내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백신을 실험실에서 개발을 하고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동물에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 백신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일도 진행하고 있고 또 임상 실험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 2, 3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1, 2, 3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승인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이 백신을 승인받기 위해서 각 국가의 관련 기구 또 세계 기구에서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효과성에 대해서 또 경제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실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의 근거가 어떤 것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행정을 담당을 하는 분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경제 관련 부서와 함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국제백신연구소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2020년 2월 굉장히 오래전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제백신연구소는 자체적인 백신을 만들기보다는 백신을 개발을 하는 제약사를 도와서 그 백신을 유통시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여러 기관들이 또 기업들이 백신을 연구할 때 그것을 돕고 또 임상 3단계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죠. 그리고 또 동물 실험도 진행을 했고 또 백신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진행을 했으며 또 임상도 많이 도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상, 2상, 3상을 모두 도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성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 속에서 백신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3개 백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백신을 모두 효과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백신과 중국의 백신도 모두 효과성을 저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억 도스를 코백스에 제공을 한 여러 기업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저소득 국가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백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140여 명의 직원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티그 박사님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분이고 이렇게 백신 기술에 대한 협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가 미래의 백신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국제백신연구소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즉 고소득 국가, 즉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고소득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콜레라 같은 질환에 대한 백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지만 그러한 백신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스당 1.5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이 정도의 백신을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는 이러한 질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백신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백신연구소는 이러한 백신 개발에 코로나 이전에 힘썼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질환에 대한 백신을 저희가 개발하는 데 도움을 제공을 해드려서 WHO의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것을 또 행정적으로 유통하는 데도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백신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16달러의 보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은 44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합했을 때 1달러 투자당 44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을 유통시킴으로써 국제백신연구소는 이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또 생산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한 8건의 백신 기술 이전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들이 현재 WHO의 승인을 받아서 또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의 전형적인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의 코로나와는 보통은 현실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저소득 국가를 위한 옵션들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환에 대한 백신 필요가 선진국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백신 보급이 없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신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2020년 6월에 게이츠 재단에 의해서 사망자 숫자가 2배로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자 수는 40만 명이었고 지금은 6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백신도 못 맞은 인구가 저소득 국가는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일 확진자 수를 전 세계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아프리카나 이러한 국가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많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검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국가로 들어왔을 때 검사를 받아보면 보통은 90 내지 100%가 이미 감염이 되었거나 지금 감염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입국할 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는데 검사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변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전자 시퀀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170건의 시퀀싱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럽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20만 건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롬 김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제약회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평등한 백신 접근성을 위해서 비영리 백신 개발에 힘쓰고 계시죠. HD 12, 19 등을 개발하고 계신데요. 비영리 백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저명한 패널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청중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전쟁을 방불케 했었습니다. 조기에 공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경쟁이 이루어졌죠. 대부분 선진국들이 대대적 자본을 활용을 해서 여러 종류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많이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평등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 세계 시민이 사회적 위상과 부와 상관없이 공평한 공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비영리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 왔습니다. 결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미리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와 같은 결정을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기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와 늘 협력해 왔고, 옥스퍼드 대학교는 늘 아스트라제네카가 환자를 우선순위 두고자 하는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 시민을 위해서 같이 백신을 공급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비영리를 기준으로 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백신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 개발이 되었고, 많은 임상이 영국 정부를 포함한 많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정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최소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22억 도즈 이상을 170개국 이상에 보급할 수가 있었으며, 그중에 3분의 2가 개도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지의 계약 생산 업체들과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기반을 늘렸고 이를 통해서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많은 백신 업체들이 여러 CMO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부 국가에 이 CMO들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었던 점은 바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첨단의 기술을 제공을 하고 또 CMO에게 규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SK와 협력을 했습니다. SK는 2020년만 하더라도 시장의 새로운 주자였고 상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잠재력을 믿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SK가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SK의 EU GMP 승인을 받는 데 도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주 탁월한 CMO이고 지금 현재는 상장사가 되었습니다. SK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한국뿐만 아니라 75개국 이상의 코백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 SK의 협력은 양사 모두에게 윈윈 정책이었고 또한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한국에 최초로 공급된 백신으로서 한국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1차 대유행 때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풍토병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 될 것이고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원가 그대로 저소득 국가에 공급할 것이며 또한 항체 옵션을 일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는 여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을 보일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체를 이용한 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상 면역 반응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8%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2%의 시민들을 위한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원분과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임원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비영리 원칙에 동의를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 안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임원의 말씀은 자신의 손자에게 혹은 증손자에게 이 위대한 기회를 놓쳐서 코로나19 퇴치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 박사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험에 대해서 또 여러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롬 김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개념을 다시 한번 울림 있게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백신의 일정 도수를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고 이전을 하는 노력까지 보여주신 것은 상당히 감명 깊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버티직 참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공급 초기에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G7이 2021년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패널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연세대학교와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하면서 반기문 총장님을 여러 번 뵐 기회가 있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SDG를 좀 더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에 대한 맥락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트위터의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사실은 동영상인데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2020년 3월에 저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보건 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수를 치는 캠페인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한 영국 대사관은 이 팬데믹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접하고 또 진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발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즉 2020년 3월에 한국에서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팬데믹과 관련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일 900건 정도가 이후에는 이제 100건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국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영국의 총리께서 록다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팬데믹과 관련된 록다운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의료진의 부족, 또 의료시설의 부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 록다운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록다운을 하는 이유는 시간을 버려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번잡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자금 지원을 했고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중요한 팬데믹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이 되자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빠르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3차 접종까지 빠르게 했지만 영국에서도 2차 접종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어떠할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격차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다른 데이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국가들 간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간의 백신 접종률에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SDG와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지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의 경우에 영국에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미크론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다시금 또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럭다운이라든지 다른 여러 조치까지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까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영국에 있는 백신 TF 측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정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과학이나 임상 차원, 공급망 차원, 규제 차원, 전달 차원, 상업화 차원 또 국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과 영국은 백신 상호 공여를 합의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신을 공유하기로 했던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두 곳의 선진국조차도 이 백신 상호 공여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사관의 많은 직원들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많은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양 선진국가 간의 공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영국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백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코백스를 지지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144개 국가의 백신을 코백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비를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 10억 도스 이상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2018년부터 세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피를 통해서도 백신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1억 도스를 제공을 세피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비에 계속 기여를 함으로써 개도국과 저소득 국가에 백신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백신 공급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법을 바꾸는 것은 영국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야기를 하신 바대로 영국은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교가 아주 초기부터 협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비영리 관점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이는 매우 획기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70개 국가에서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WHO의 목표, 다시 말해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을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G7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G7 의장국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억 도스를 올해 1억 도스를 올해 7월에 약속을 했고 그리고 WHO와 G7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영국은 계속해서 백신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지와 또 글로벌 팬데믹 준비성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G7은 지속적으로 백신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백베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팬데믹을 통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다시 닥칠 수도 있는 팬데믹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100일 이내에 완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코백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며 또한 아주 초기 단계 R&D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의 전략을
통해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3억 5천만 유로를 또 투자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닥친 후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신 생산에 관련된 많은 잠재력을 또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 그리고 한국이 함께 협력해서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고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팬데믹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의료보건 전문 인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염준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감염내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열대병과 다양한 감염병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임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여러 임상 시험을 백신과 관련해서 수행하시는데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가 공유하는, 즉 한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가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잠재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종류의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각 국가의 임상 능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상의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한국에서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문의들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인데요. 이러한 임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은 바로 메르스가 2015년에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러한 임상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사례별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감염병 관련 임상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고 더 한국에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팬데믹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서 감염병 전문의들이 직면한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또 정책 기반가들과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임상의 중심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작동을 했고 코로나가 시작이 된 이후 한 2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네트워크가 지식을 공유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러한 임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코로나19 관련된 임상 경험을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한국의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백신이 또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임상 전문의들이 바로 이러한 치료제와 백신을 직접 적용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이런 임상 전문의들의 네트워크가 정말 큰 기여를 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이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입니다. 감염병 관련 전문 임상의들 뿐만 아니라 좀 더 그 규모와 범위를 확장해서 내과의들 중에서 이 감염병에 관심이 있는 내과 전문의들 또한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치료제와 새로운 백신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경험은 팬데믹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 전문의 기반의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다른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가에도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간의 교류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시점에 저희 네트워크는 다른 국가의 감염병 전문의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각국 다양한 국가의 미국의 CDC라던가 유럽에 관련된 기관들과 접촉해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감염병 관련 임상 전문의들의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확장이 되고 좀 더 효과적인 전 세계적인 임상시험 네트워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떠한 감염병이든지 간에 신규 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네트워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한국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프로젝트들은 주로 하드웨어, 다시 말해 보건 부문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이 되었었다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하드웨어, 다시 말해 병원이나 의료 시설을 제공을 하는 것, 또 IT 기술 관련된 그런 제공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임상 전문의 기반의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상의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또 이러한 개념과 모델이 중간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면서 저희 네트워크와도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특별한 패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호테즈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베일러 의대에서 열대병 연구센터를 맡고 계시고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 개발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호테즈 교수님은
특허가 없는 코비백스를 만드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호테스 교수님께서는 상당한 전 세계 보건 개선을 위해서 기여를 하셨는데요. 코르백스를 개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신 형평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규 백신에 대한 특허를 또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 코르베백스가 글로벌 백신 형평성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소득 국가가 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호테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는 이유는 전 세계 보건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아동 백신 개발 센터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질병들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빈곤층에 영향을 미치는 주혈흡충병이나 샤가스병, 십이지장충병과 같은 이러한 병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렴한 재조합형 단백질 백신을 효모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했던 이유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트남, 그리고 대만,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이미 이런 방식의 단백질 백신 생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없는 상태로 아주 쉽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공동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기존에 있는 백신 제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코로나19 백신은 비형 간염 단백질 백신과 거의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제조 시설에서 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저렴한 단백질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바이올로지컬 E라는 백신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었고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이미 2억 5천만 도스를 생산을 했고 앞으로 곧 10억 도스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채우지 못했던 이러한 격차를 채우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 개발센터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과학과 관련된 자문으로 일을 했고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 지역의 백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연구자들을 초청을 해서 대규모의 백신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문을 제공하고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규제 당국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백신 생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면역학 연구소라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연구소라고 해도 사실상 면역학 연구소인 경우가 많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이오테크 전문가들과 또한 면역 전문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더나나 파이자 측에 어떻게 백신을 만드는지 바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를 취해야만 백신 형평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테스 박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다국적인 대규모 제약회사들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제약회사들이 많은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들이 가비라던가 또 팬데믹 이전에도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서 선의의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를 다변화해서 저소득 국가와 개도국에도 백신 역량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영리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개발을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 개발센터가 하는 것처럼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와 같은 이런 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전체 생태계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대규모의 제조회사들, 대규모의 제약회사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볼라의 경우에는 수포성 바이러스 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죠. 물론 mRNA도 중요합니다만 mRNA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백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한 그런 백신 제조를 할 수 있는 허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VSB와 mRNA, DNA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나노입자 백신 등 굉장히 다양한 백신 종류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사용이 되었던 효모 기반의 단백질 제조와 백신까지 다양한 백신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테스 박사님께서 국제 백신 연구소로 이어져서 이제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것을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은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백신 공급 격차가 있고요. 진단 및 시퀀싱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러 국가, 전 세계적으로 접종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진국과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토니 블레어 연구소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죠. 백신 그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접종 격차를 줄이는 것이 2022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각 국가 중에 G7도 있고 G20도 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다 돕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엔드-투-엔드 계획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산하고 접종을 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 전체 가치 사슬망을 꿰뚫어 보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백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50%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억 도스의 백신을 이렇게 빠르게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이죠. 그렇지만 저소득 국가의 접종이 아직도 너무나도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 생산 허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텔스 박사님과 부텔쉬 참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단과 시퀀싱을 위한 옹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배포된 백신을 사용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일이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과거에는 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든 질병을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할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분들께서 추가적인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우리는 격차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격차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격차를 본격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저희 영국에서는 G7으로 시작을 했고 G20을 거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아키텍처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에피데믹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필요는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또 영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산업계와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고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잘 기반을 다져놓게 된다면 미래의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 박사님. 네, 패널 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중요하고 공공보건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제약사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전염병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근거가 마련이 될 텐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전 정보나 환경 정보를 더해 필요한 백신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도 원칙과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보와 데이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와 데이터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제롬 킴 사무총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백신을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한 바대로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할 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임상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백신과 또 치료제를 그 해당 현지의 상황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관련돼서 각 국가가 모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도 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 감염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언젠가는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효과적 백신의 개발 방법의 필요성 그리고 공정한 분배와 효과적 행정 및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여러 격차를 줄여 나아가면서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점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필요는 정부 간 협력,
학계의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가 있으며 제약회사를 포함을 한 기업 파트너들도 함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노력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또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백신 확보에 워낙 집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본 세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앤젤리나 졸리와도 논의를 했던 바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공정한 백신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3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